중국 백신 맞은 나라들 멘붕, 접종률 50% 넘었는데 확진자 폭증. 백신 선도국 몽골, 바레인, 칠레, 세이셸 감염 재확산 비상. 전문가 시노팜, 시노팩 효과 의문에도 중국 90여 개국 보급. 지금 이게 변이부터 해서 중국 백신 지금 사실 유효성, 안정성, 특히 유효성 이거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이 중국 백신이 참 이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마스크 벗었는데 더 센 놈 델타 변이 공포 덮친 미국. 이미 델타는 전 세계를 이미 덮쳤습니다. 우존정이 되는 거는 확실성의 영역이고요. 결국 시차만 차이가 좀 있겠죠? 팬데믹 끝나나 했더니 다시 델타 변이 공포. 파우치 한 달 지나면 델타 변이 지배종된다. 마스크 벗은 미국인들 방역 취약해질 수도. 이스라엘 외국인 격리 면제 계획 한 달 연기. 유럽은 이미 공포감. 여름철 널리 퍼질 것. 정말 변이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이 코로나 얘는 끝판왕인 것 같은데 변이에 이 델타 변이가 6월달 이번 달 안에 이제 그 질본에서 세포주에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맞춰서 셀트리온도 지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동물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포주, 결국 동물 실험에서 더 확실하게 근거가 나올 수 있겠죠.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중국서 단 14초 접촉에 감염. 너무 빠른 델타 변이. JTBC에서 14초 만에 접촉에 감염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14초밖에 안 걸렸다는 역학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밝혀진 전염 과정 중에 가장 빠르다며 2차례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 광저우시에서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시 당국은 어떻게 감염이 진행됐는지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0대 고모 씨가 화장실로 향합니다. 당국이 확인한 최초 감염자입니다. 잠시 뒤 70대 송모 씨가 같은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은 불과 45초. 송 씨는 두 번째 감염자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감염 사실을 몰랐던 송 씨가 또 다른 식당을 찾았고 물을 받으러 갔다가 처음 보는 황모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CCTV에 기록된 시간은 1분 40초. 황 씨는 세 번째 감염자가 됐습니다. 네 번째 감염자 30대 루모 씨는 더 충격적입니다. 황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루 씨는 같은 화장실로 향합니다. 단 14초 만에 나왔는데 루 씨는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밀접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광저우시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한 달 만에 160명으로 늘었고 광저우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 2만여 명이 봉쇄까지 됐습니다. 它的传播力更强了。再来看第二个特点，就是病毒的载量高，病情发展的更快，重症比例也更高了。 중국 당국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율이 낮다며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 가운데 실제 감염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영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1만 6천 명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델타 플러스도 41건이 나왔다고 해요.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유럽질병통제센터는 델타 변이가 8월 말 유럽연합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000명.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전날보다 4,000명 넘게 급증했고 전파력이 더 큰 델타 플러스까지 41건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국 정부는 다음 달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등에 6만 명 관중을 허용했고 이에 전문가들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봉쇄 완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not in opposition to the games occurring, but they need to be occurring bearing in mind that we are in the midst of a pandemic still, and that every effort needs to be placed on reducing the level of risk
to public health through these events. 영국 주변 국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도 영국과 같은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게 격리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ir haben hier sehr strenge Bestimmungen, die sicherlich auch dazu beigetragen haben, dass bei uns die Delta-Variante sich noch nicht so schnell ausgebreitet hat. Aber leider ist das nicht für alle anderen Mitgliedstaaten der EU so. Und wir müssen als eine Lehre aus dieser Pandemie zu gleichen Bestimmungen kommen. Bei uns muss man, wenn man länger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델타 변이가 8월 말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 확산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과 공항 등에서 마스크 착용 규제를 재도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최근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파월 FDA 의장, 인플레 일시적, 그리고 페드의 매파, 긴축 서두를수록 좋다.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 긴축 놓고 엇갈린 페드, 파월 물가 2%로 떨어질 것, 수개월 내 일자리 문제도 해결.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 우리는 아직 금리를 올릴 좀 차분하게 천천히 지켜보면서 아직은 아니야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댈러스 총재는 준비 없이 뒤늦게 브레이크 밟는 상황 피해야 페드 조만간 테이퍼링 일정 공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금 투표권이 없어요. 그리고 캐플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댈러스 연은 총재 로버트 캐플런, 이 사람도 투표권이 없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연준 그 시스템을 보면은요, 연준 이사 5명이 있고요, 연준 의장과 부의장 7명, 얘네가 투표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명이 들어가거든요. 12개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5명만이 투표권을 가져요. 그래서 총 12명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5명 중에는 4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요. 뉴욕 연은 총재, 여기 자리는 픽스, 항상 고정입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사실 이 페드 내에서 정말 실질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권한이 센 사람이거든요. 연준에서 매우 파괴력이 세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연준은 시스템을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항상 인플레, 이 이슈는 시장에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던질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죠, 이 경기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큰 흐름에 있다. 차분히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확대되면서 경제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면 좋겠죠. 이주열, 금리 2번 올려도 긴축 아니다. 정부 추경과 엇박자 논란 일축. 한국에서도 테이퍼링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35조 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돈풀기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돈 거둘 준비를 시사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 불거진 정부 재정 정책과 한은 통화정책 간 엇박자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논란을 일축하긴 했지만 같이 폴리시 미스로 같이 가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통화정책에서 한국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 박으면서 예상보다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연내 정상화, 빨라진 긴축 시그널. 그쵸?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도 큰 그림에서는 미국과 제가 말씀드렸죠, 그 큰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에서 본격적으로 경제가 확대되는 그러한 시그널에 있다. 언제든지 금리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경제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이 금리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은 이 부동산 시장이 국채 10년물에 연동돼서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면, 특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 부동산이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한국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 이 단기물의 부동산 시장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보통 CD라고 아시죠?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잖아요. 그냥 은행이 돈을 좀 자금을 모집하고 싶은데 이 CD 이런 걸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연동되는 게 참 많거든요. 얘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거에 의해서 부동산이 좀 조절이 되기도 하고 자산시장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금리, 돈 얘기 제가 좀 이해하고 가자 그랬잖아요. 이거 짧게만 이해하고 갈게요.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죠. 기준금리 돈값. 얘네가 정하면 이게 시중은행한테 가잖아요. 그쵸? 얘네한테서 돈을 끌어오기도 하고 돈을 맡기기도 하지만 원가의 돈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얘네가 마진을 붙여서 바깥에다 팔잖아요. 똑같은 구조긴 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은행은 바깥에서 끌어와서 얘네한테 또 내주기도 하죠. 이걸 예대마진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기준금리, 요게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은행 간 또 콜금리, 요거에 은행 간에 이렇게 하루짜리 만기가 되는 금리가 있거든요. 은행들이 자금을 막 서로 막 하는데 하루짜리 자금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루만 빌리는 거예요. 그걸 금리, 콜금리, 하루짜리 금리라고 하고요. 요게 아까 봤죠? CD금리, 요게 3개월짜리예요. 91일. 요게 또 CP라 그래서 기업어음. 요 단기물. 요렇게 연동이 됩니다. 기준금리, 콜금리, 은행 간의 금리, 그리고 CD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국은 요 91일문, CD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요게 기준이 돼서 어쨌든 여기서 파생돼서 부동산 시장이 연동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1년짜리 뭐 통화 안정증권, 뭐 어렵죠?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은행이 이거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을 흡수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국채 3년물로 연동이 됩니다. 정부,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거예요. 정부가 국채 발행하잖아요. 3년, 그 다음 회사채 3년.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 회사채와 국채, 회사채로 넘어와서 이게 시중에 예대금리, 대출금리로 연동이 돼서 이게 바로 기업과 신용도에 따라서 가계의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준금리랑 연동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한국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이렇게 오리고 내리고 하면 요 단기물이 먼저 연동을 받고 장기물도 당연히 연동을 받겠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1등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죠. 다른 기업의 시스템과 구조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기업을 보면서 셀트리온이 얼마나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산업의 큰 흐름을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셀트리온만 또 보면서 다른 그런 시스템도 이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투자자는 경영자의 입장의 마인드에서 기업의 투자, 내가 기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우리 기업만 알면 안 되죠. 그쵸? 큰 흐름, 세계의 그런 큰 흐름도 제약바이오 흐름도 알고 국내 흐름도 알고 그래서 비교 경쟁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한국 챔피언 배틀을 찬 지 5년이 넘은 유한양행은 더 이상 국내에서 경쟁 상대를 찾지 않는다. 이게 이제 셀트리온으로 바뀌었겠죠. 국내 제약업계 1위에 2016년 매출 기준으로 1위에 오른 이후 한 번도 왕자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이게 셀트리온에서 유한양행에서 셀트리온 후 1위가 바뀌었죠. 좋은 의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 영업도 잘하니 다른 제약사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신약 파이프라인도 30개나 들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넉넉하게 마련해뒀다는 얘기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2026년까지 매출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현재 100위권인 세계 랭킹을 5년 동안 50계단이나 올라가야 하니 쉽지 않은 목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자, 여기서 보이시죠? 5년 동안 대략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죠. 이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인데, 그런데 얘보다 셀트리온이 얼마나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 바로 가늠이 가능하시죠. 또 다른 부분을 보면서 이해하자고요. (5년) 뒤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도약. 유한양행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꼽았다. 하나만 제대로 개발해도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10년 넘게 거둘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유한양행에서 꼽은 최고 기대주는 자체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 신약 렉라자다. 비소세포 폐암
폐암인데요. 대부분 폐암이 비수세포 폐암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소세포는 세포가 작은 거고요. 비소세포는 세포가 작지 않은 세포가 큰 폐암입니다. 암이니까 세포가 크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쉽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3년 전 1조 4천억 원을 받고 미국 얀센에 기술 수출한 데다 결국 3년 전에 1조 4천억 원을 받고 미국 얀센에 기술 수출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쵸? 이거를 참 기술 수출한 게 저는 좀 어쨌든 올 초 식약처로부터 31번째 국산 신약 허가를 받았다. 치료 효과와 시장성을 한 차례 검증받았다는 의미다. 랭나자는 지금 시행하는 글로벌 임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처방된다. 현재 랭나자만 단독으로 쓸 때의 효과와 랭나자와 얀센의 항암 신약 아비반탑을 함께 쓸 때의 약효를 각각 알아보는 추가 임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병용 임상과 단독 임상을 각각 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임상을요. 랭나자는 3세대 돌연변이형 EGFR 억제제 폐암 치료제로 분류된다. 대다수 폐암 환자는 비수수 폐암을 앓고 이 중 30%에서 40%는 EGFR 변이 진단을 받는다. 이런 환자에게 1, 2세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면 절반의 약이 내성이 생겨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랭나자는 이런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치료제다.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뇌전이가 발생한 폐암 환자에게도 우수한 효능을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혁신 신약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효능이 뛰어나고 이게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성공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참 좋은 역할과 칭찬받을 만한 그쵸?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현재 3세대 돌연변이형 EGFR 억제 폐암 치료제 시장의 맹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이다. 연매출이 5조 원에 달한다. 지금 임상 결과 랭나자의 효능이 타그리소에 못지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돌발 변수만 없다면 랭나자가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국내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연매출 1조. 그쵸?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자 볼게요. 랭나자의 매출이 타그리소의 절반만 해도 유한양행의 로열티 수입이 매년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로열티 수입이라는 겁니다. 넥스트 랭나자 줄줄이 대기 중 신약 파이프라인만 30개다. 그래서 쭉 있고요. 기술 수출 대박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분이 대부분 기술 수출이라는 거의가 다 그냥 기술 수출입니다.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기술 수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유한양행은 조금 이따 확인을 하겠지만 벤처 바이오텍의 기술을 사와서 자기가 좀 제품화 시켜가지고 다시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대 R&D 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였던 작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였대요. 작년에 R&D 투자 비용이. 근데 셀트리온과 R&D 투자 비율이 상대주체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의약품 시장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펫 시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의약품이건 어떤 주식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있는데 동물의학, 그게 고양이건 개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데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산업 구조와 회사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한국은. 그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동물의약품하고 의료기기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얘네도 유헬스케어, 개인용 의료기구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유한양행 요 그림이 한 장에 들어오거든요. 보면 매출이 좀 성장하다가 정체에 따라 살짝 늘어났어요. 그쵸? 그리고 R&D 투자액이 보면 6%, 7%, 9% 가다가 14% 많이 늘어났죠. 그쵸? 이 정도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한국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둥이죠. 동아제약과 더불어 지금 동아소시오홀딩스, 동아ICT로 불리고 있죠. 어쨌든 파이프라인을 보게 됐을 때 혁신 신약, 합성의약품이 케미칼 의약품이 13개, 바이오 의약품이 17개인데 30개죠. 그런데 대부분 기술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구조입니다. 기술 수출. 그리고 이 기술 수출을 할 때 유한양행에 전략적 투자한 기업, 제넥신,
이문온시와 유한건강생활, 뭐 메디오젠 이런 기업들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500억, 270억, 520억 몇천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얘네에서 기술을 사오기도 하고 이 지분 가치가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와서 자기가 다시 재창출을 해서 약물을 조금 더 개발을 시켜서 기술화 시켜서 빅팜들에게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유한양행이 현재. 그쵸? 이게 한국제약바이오산업 R&D 투자 비율이에요. 셀트리온 20% 보이시죠? 연구개발비 3,892억 원입니다. 2021년 3월 26일 기준이니까 이게 우리가 또 공장 짓고 있잖아요. R&D 비중이 600명이 넘어가는데 국내에서도 압도적인데 이게 2,000명, 그쵸? 2,000명 이상으로 늘리잖아요. 정말 그 유한양이 투자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13%예요. 그쵸?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앞으로 이 금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물론 훌륭한 기업으로 칭찬받을만 하지만 워낙 셀트리온이 비교를 굳이 하자고 하면 비교를 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탁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있다가 유한양행과 제넥신 관련이 이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쵸? 제넥신이 기술 강소 바이오텍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어떤 부분인지 좀 이해하고 갈게요. 제약바이오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유한양행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을 이끌어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아까 신약 개발 시스템을 보셨겠지만 한국 기업들의 대부분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임상의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고요. 리스크도 크고 시간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쵸? 그래서 과정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산업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를 보통 연구소에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하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끝나면 전임상, 동물 임상을 해요.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마지막에 생산에 들어가서 판매. 그죠? 허가가 나고 임상에 나면 이제 직판을 하죠. 우리 셀트리온은.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네릭 리스크가 크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제네릭 그리고 L5루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신약도 자체적으로 임상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리스크가 크니까 결국 제품을 만들어서 빅팜들에게 다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빅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LI라는 걸 하죠. 기술을 사오는 겁니다. 얘네 입장에서도 사실 너무나 막대하게 들어가는 신약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시간도 줄여가고 계속해서 약물을 사온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헐값에 넘어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쵸?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 케미칼 1200조 바이오 600조가 넘어가고 이 시장은 더 커집니다. 근데 꼴랑 한국은 3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백 개의 국내 제약비업과 다국적 비판이 그 파일을 갖고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하는 과정을 보면 신약 후보물질 단계, 전임상 단계, 전임상이죠. 전임상 단계에서 실험실 단계 또는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라이센스 아웃이 되기도 하고 임상 단계, 추가가 좀 진행이 될 때마다 계약 구매나 그런 부분들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요번에 레고캠도 그거를 임상의 단계에 진입해서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계약금 받아요. 계약금을 먼저 받고요. 계약금 크지 않습니다. 이게 많지 않아요. 그 전체 뭐 조 단위의 막 총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약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백억, 몇십억 왔다 갔다 하고요. 임상 1상, 2상 단계마다 마이스토리나는 수수료를 받아요. 단계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매가 되면 아까 보셨죠? 렉라자. 로열티라는 게 나온 겁니다. 로열티. 기술 수출로 2천억 원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1,000억 원에서 1,000억대 단위가 나온다고 하면 대단한 건데 실제 신약을 개발한 기업들은 없죠. 어떠냐고요? 연매출 7조에서 8조로 막 누리잖아요. 여기서 막 부가가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막 신약은 막 70%, 80% 나오잖아요. 그쵸? 이 2천억 이것도 대단한 건데 실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가가치가 지금 몇 배의 차이가 나죠. 그죠? 그렇게 셀트리온의 위치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너무나 셀트리온이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셀트리온은 빅파마를 향해서 정조주를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가 LO를 하지는 않죠. LI를 하죠. 그쵸? 라이센스 인을 하죠.
신약부의 사업부의 전반부와 후반부, 보통 여기가 전반부, 임상 1상 단계가 전반부라고도 하고요. 2상부터 후반부라고도 하고요. 그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신약의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개발, 임상, 허가, 생산, 직판, 이 모든 부분을 직접 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부의 산업, 전반부와 후반부, 대부분 LO와 기술 수출과 제네릭, 이 두 가지로 한국제약바이오 산업이 그동안에 이끌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귀에 꽂힐 겁니다. 신약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최소 몇 조 단위죠. 그리고 보통 블록버스터라 하면 7조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정말 부가가치가 무척 크죠. 근데 이걸 꼴랑 계약금 몇백억 받으려고, 또는 로열티, 매년 신약을 개발한 빅팜들은 몇 조를 벌어들이는데 꼴랑 몇천억 벌라고 이거를 기술을 팔아버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쵸? 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심에서 셀트리온이 바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판망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셀트리온, 비단 셀트리온만을 하고, 셀트리온 제품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쵸? 기술 수출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네릭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셀트리온이 그만큼 위대한 기업이다, 이 말씀을 꼭 인지하시고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서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보고 마칠게요. 그렇게 자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투자자들이 봐야 하는 것은 회사가 해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다. 이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기술력에서 세계 정상에 있나? 파이프라인, 제품 라인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나? 그것을 소화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은 있나? 그리고 지금 시장 평판이 어떠냐다. 우리는 기술 라이센스를 쓰는 게 하나도 없다. 그만큼 기술 자립이 돼 있고 외국인 연구 인력도 거의 없다. 현지 채용 인력들은 다 판매, 유통 라인에 있다. 또 우리 제품은 2030년까지 파이프라인 25개를 가지고 있다. 250조 안티바디, 항체 시장을 다 커버하는 제품이다. 그중 18개가 바이오시밀러를 커버한다. 현재와 미래의 파이프라인이 다 있다. 전 세계에서 임상 디자인을 하고 허가받는 것을 우리 자력으로 한다. 특허 문제도 자력으로 해결한다. 전 세계에서 특허 승소율이 무척 높다. 캐파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